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 인문계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광명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술 문제 유형을 설명드리고 그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논술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2023학년도 모의 논술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인문계열 논술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개의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 문항별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제시문이 나오고 그 문항별로 또 2개의 소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는 문항은 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소문항의 문제 유형은 크게 3가지 종류인데, 첫째는 요약형,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대조형, 세 번째는 통합형입니다.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형입니다. 이 요약형은 제시문에서 핵심이 되는 소주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핵심 내용을 한 편에 글이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러분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시문에 충실하여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교대조형입니다. 제시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단지 제시문의 내용만 그 문구를 간추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편의 글이 되도록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형입니다. 이 각각의 제시문들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글에서 발췌되거나 작성된 글인데 그 제시문들을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의 논리력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논술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은 크게 내용과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주어진 제시문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분석을 적절하게 해왔는가, 이 부분이 내용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작성한 글에서 논거 제시가 적절한가, 이 부분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비중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맞춤법과 어문 규정, 이러한 부분들이 평가되고, 또 제시문에 나온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이 적절한가를 판단합니다. 각 소문항별, 즉 전체 4개의 소문항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배점의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서 4개의 소문항이기 때문에 대략 25점 내외로 배점이 되는데, 그때 내용이 20점 정도, 그 다음에 표현은 한 5점 정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경우 아까 말했듯이 문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답을 제시했는가, 이러한 부분, 내용의 적절성 부분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 요소가 확인될 수 있는가, 논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를 각 제시된 제시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작성할 때 세부적인 내용 확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에서 확인되어야지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의 경우에는 5점 만점이라고 하면 대략 상중하, 그래서 상은 5점, 중은 3점, 하의 경우에는 이제 0점, 이런 배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휘 사용과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였는가, 그 다음에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을 갖는 단락을 구성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표현에서의 평가 요소입니다. 그 기타, 감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감점은 이러한 내용과 표현 요소 외에 여러분들이 분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또는 그것을 주어진 요건보다 초과했을 때는 5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량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즉 교수님들이 여러분 수험생의 답안을 봤는데 독해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5점 이내의 감점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기본적인 논술 작성의 기초를 훑어보고, 그리고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제 유형을 보았듯이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맞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2개, 3개의 제시문을 읽고 거기에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활용해야 되는 기본 개념, 어휘는 무엇인가,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문제에 맞추어서 그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요를 작성해서 글쓰기를 준비하죠. 이 개요를 작성하실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분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앞서 요구되는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인 경우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분량에 맞춰서 내가 이 부분에서 논증을 하는데 논거를 몇 개를 쓴다. 어떤 논거들을 어떤 순서대로 쓴다. 근데 너무 많은 논거를 쓰면 분량을 넘어갈 수 있고, 또는 논거가 부적절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면 분량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량을 고려한 개요를, 즉 글의 얼개를 간단하게 작성한 후에 본격적인 쓰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때 쓰기를 할 때는 표현과 어법을 고려하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이 쓰기 이후에 맞춤법을 분명히 순간적으로 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쓰기 이후에 퇴고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는데, 아주대 논술의 경우에는 이 2 문제를 모두 작성하는데 1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제시문의 읽기와 문제 분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요를 토대로 한 쓰기,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퇴고하는 고치기, 이 단계를 거치는데 주로 이제 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배분을 충분히 두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논술 작성을 할 때 이 제시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냐 논증이냐 이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명의 경우에는 개념이나 원리를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논증의 경우에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시문에 어떤 주장이 담겨 있는가, 대체로 제시문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주장이 상반되거나 또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특성을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중심 주제라든가 맥락을 이해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할 때는 그 핵심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어휘를 캐치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논증에 나오는 주장도 파악을 하고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 맥락을 이해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논증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또는 거기에 활용된 논거, 그 논거가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가, 또는 판례로서 제시된 사례인가, 그 논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통합형 논술이다 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 분석,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 대조형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이를 설술하라는 것인지, 제시문들 사이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인지, 공통된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논술 작성의 기초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3학년도 모의 논술, 인문 계열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좀 살펴보자면 문항이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3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 세부 문항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때 세부 문항별로 분량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량의 차이에 맞춰서 배점의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이때 분량이 모두 다 통일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의 소문항의 경우에는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그러면 400자 마이너스 100자일 경우 300자 미만이면 감점이고, 또 400자 플러스 100자, 그래서 500자 초과이면은 역시 감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배점이 좀 더 높았고 분량도 조금 많았습니다.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0자. 그래서 이런 400자 미만, 800자 이상 초과일 경우에는 이제 감점이 되었습니다. 문제 2번의 경우에는 제시문이 2개였고 상대적으로 제시문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또 분량도 길이도 짧았지만 그 원리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간단한 2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세부 문항 2개를 풀이하는데 그때 각각의 분량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로 할 것을 요구하고 각각 이제 25점의 배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023학년도 인문계열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의 제시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 개별 문항에 지문을 파악하는 것이,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보는 것이 어떤 시간 면에서라든가 내용 파악에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의 지문은 이렇게 됩니다. 제시문 가와 나는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즉 올바른 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중심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때 올바르다라는 것은 가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증에 가까운 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들이 이 글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시문 읽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지문을 더 읽어보면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주장이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가와 나의 그 주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올바른 교육을 두고 가와 나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약형과 비교 대조형의 문제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2로 넘어가면 세 번째 제시문 다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 이것이 제시문 다의 내용이라면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도래할 미래 사회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가와 나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가와 나를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의 서로 다른 그런 주장 중에서 여러분이 서술하기에 적절한, 자신이 잘 서술할 수 있는 관점을 선택해서 그 제시문을 활용하고 그것을 다에 적용해서 다에 나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자세, 교육의 방법, 이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추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통합형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1-1과 문제 1-2의 지문을 살펴보면 문제 1번은 인공지능 시대의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중심 내용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문항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제시문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고 제시문을 읽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중심 내용을 각각 여러분 스스로 제시문을 읽고 그 소주제문들,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 부분을 밑줄을 긋고 파악해 둔 후에 요약해 보면, 가는 몽테뉴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뭐라고 주장했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몽테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 방식의 폐해, 문제점, 그것을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단지 주입해주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자각하고 어떤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제목에서 여기 엉덩이란 말이 나오듯이 엉덩이라는 것은 계속 책상에 앉아서 끈기 있게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달리 기초지식 습득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창의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암기나 반복학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와 나는 지식 습득에 있어서 반복학습이나 암기 또는 주입식 교육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제 1-1을 서술하고 그 다음 그 중에 가의 입장인지 나의 입장인지 나의 견해는 어느 입장인지 그걸 선택해서 다에 대해서 그 입장을 적용해서 서술하면 문제 1-2에 대한 논술이 될 겁니다. 다의 경우는 인공지능 시대, 또 자동화 시대, 이때 이제 기계가 많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데, 그때 인간과 기계는 공존과 공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거기에서 재심을 읽어보면 인간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심문을 파악해 봤고요. 이제 문항에서, 세부 문항에서 각각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 보고, 그리고 예시 답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은 가나에 대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라는 비교 대조형 논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조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그럼 각각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에 대한 요약, 그리고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에 대한 요약, 이것을 완결된 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그리고 그 둘의 중심 내용 이후에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내용 요소별로 이렇게 동일한 5점씩의 배점이 되어서 채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지식을 많이 채우는 데 치중하여 제대로 된 이해와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 방식을 비판한다. 몽테뉴의 주장이지만 몽테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몽테뉴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저자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외워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강조하는 것처럼 외부의 지식을 단순히 흡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스스로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비판하는 대상, 주입식 교육 방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 암기하는 방식, 여기에 대한 비판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스스로 소화하고 스스로 깨닫는 일의 중요성, 이게 올바른 교육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고 제시문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반면 이제 둘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런 접속사를 통해서 강조해 줄 수 있죠. 반면 제시문 나는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암기나 반복 학습을 무시하거나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입장을 반박한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의 입장이죠. 이 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술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반복과 암기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지식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복과 암기를 통해 지식을 익히는 작업을 거쳐야 자기의 것으로 소화된다고 주장한다. 이건 나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나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또 서술하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반대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론이라면 기본 지식의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고, 더 나가서 여기에 보면 창의력의 발휘에도 도움된다는 말을 더 덧붙였습니다. 또 반복과 암기를 통해 익힌 지식이 많을 때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며 지식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서술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음을 예시 답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1-2의 경우입니다. 가와 나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관점을 동의하는가, 지지하는가, 그것을 하나 선택해서 제시문 다에 활용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여기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의 견해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그때 근거 제시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제시문 다의 활용이 적절히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제시문 다에 나왔던 용어들, 개념들 또는 원리들 중에
이러한 내용들,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조건인지 그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요인이 이렇게 평가 기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재심은 다를 잘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은 다에 나오는 용어들로는 인공지능, 자동화, 기계, 인간의 창의력, 유연성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재심은 가 또는 나를 활용하라.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자기 견해를 뒷받침해라. 여기서 이제 주장, 견해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교육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밝혀졌는가. 여기에서 학생이 선택한 견해가 가인지 나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 제시,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심은 가를 선택해서 활용한 경우에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이 수행하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체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음식점의 점원을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은행 점포와 행원의 수를 대폭 줄이는 등 기계가 인간을 대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그게 재심은 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의 상황을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바 기계의 대체, 자동화라든가 이런 얘기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다른 예시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자동화의 사례들을 여기에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은 다의 주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존과 공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와 나의 내용 요약은 1-1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1-1을 서술할 때는 새롭게 주어진 재심은 다에 대한 요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에서 얘기하는 바 기계와 인간의 공존 공생의 방법 모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단락 넣어놓고 그럴 때 필요한 것으로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유연성과 창의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심은 다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그로 인한 에너지의 여유를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바로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 등 요거는 재심은 다에 나오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재심은 다에서 주어진 개념들, 어휘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재심을 잘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약점에서 비롯하는 위험과 결핍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길러온 인간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견해가 제시돼야 됩니다. 이 재심은 다의 상황, 인간의 이런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에게 맞는 올바른 교육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의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때 여러분의 견해는 주어진 재심은 가와 나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예시 답안의 경우에는 재심은 가를 토대로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재심은 가에서는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고 인간 스스로의 자각을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활용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재심은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인간이 많은 지식을 기억하려고 노력해봐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것이 가의 주장이었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계를 인간이 이길 수는 없다라는 관점을 세우고 지식의 기억보다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여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창의적인 대처 능력으로서는 지식의 기억보다 근본적인 스스로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강조하는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가에는 도덕성에 대한 강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여기서 또 서술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숙고하여야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한계를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한시라도 바삐 탈피하여 유연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예시 답안을 작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실험 연구를 두고 두 개의 제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길이는 앞에 문제 1번보다 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들은 뭐 논증보다는 어떤 주장을 담은 논증형의 글이 아니라 설명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유형이 설명인데 뭘 설명하고 있는가? 실험 연구를 두고 그 실험의 어떤 내적 타당성, 이 실험이 올바르게 수행됐는가? 이 결과값은 믿어도 되는가?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그것을 저해야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요인은 무엇인가 설명을 한 후에 실제 어떤 실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한번 추리해보고 그 논리력을 보여주어라,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는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청소년의 금연 실험,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제시문 다에서는 그 반대로 실제 어떤 실험의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이 아닌 고령층의 금연 실험 연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는 두 개의 실험이 나오는데 학자 A와 학자 B의 실험이 각기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1에서는 이 학자 A의 실험에 대해서 가해 요인으로 설명하라. 그 다음에 문제 2-2에서는 학자 B의 실험에 대해서 가해 요인으로 설명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이 문제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 요인을 가지고 적용하는, 마찬가지로 통합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항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2-1과 문제 2-2의 지문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괄호만 다르죠. 그래서 2-1에는 A가 들어가고 2-2에는 B가 들어가는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지문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서 제시된 학자 A, B, 이 부분이죠. 제시문 나. 이 실험 연구는 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리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이라는 이 오류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하는데, 과대 추정이라는 것은 이 결과값, 실험에 대해서 실험을 끝나고 난 값이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너무 과대하게 그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가 됐느냐, 또는 너무 축소돼서 과소하게 평가됐느냐, 이런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이 실험에는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B는 이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요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에서 제시된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각각 어떠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밖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토대로 읽고 추론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예에 대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이 문항의 문제의 지문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 실험을 믿을 수 있느냐, 타당하게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의 요인을 가지고 판단해 보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시문에 나온 실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실험에 있어서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즉 이 실험의 결과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 우연한 사건. 근데 이 둘째는 성숙 요인, 셋째는 편향된 선택 요인입니다. 용어들이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은 제시문에서는 이 개념들,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데 금연검을 주고 그 금연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연한 사건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연한 사건은 이때 실험 외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실험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어떤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건인데 가령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가 뭐겠어요? 청소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든가 어떤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죠. 근데 어느 연예인이 뭐 금연을 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 불행한 일이지만 흡연 때문에 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충격을 받겠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흡연에 성공하는, 이 흡연을 결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흡연 욕구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험과 무관하게 진행된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숙 요인입니다. 이때 성숙이라는 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즉 청소년이 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이 금연검을 섭취했을 때 금연에 성공하는지를 지켜보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고 좀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 피험자가 어떤 심리학적으로든 생물학적이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간에 청소년은 원래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의 그 성인 연령이 돼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자기가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시간 연령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 결과에 이 실험의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인들을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성숙 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편향된 선택 요인입니다. 이때 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실험 참가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선택할 때 편향된 선택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 금연 실험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은 이미 그 내적으로 다른 청소년들,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금연의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편향된 선택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은 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인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의 내용들이 뭔가, 개념과 원리가 뭔가를 재심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재심은 가를 요약하라는 그런 문제 요구는 없고 이것을 나에 적용시켜 가지고 설명하라라는 문제 요구가 있습니다. 이때 나에서는 두 가지 실험 사례가 나오는데 학자 A와 학자 B의 실험 연구입니다. 둘 다 고령층의 금연 집단에 대한 금연검의 효과를 보는 실험입니다. 이 대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방법, 금연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학자 A는 이 A의 실험에다가 피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 통제 집단은 어떻게 했느냐? 금연검을 예산상 구입을 못했다. 나중에 지급하겠다 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검을 주지 않고 이 피험 집단은 금연검을 이제 주어진 거죠. 부여했던 거죠. 이런 어떤 차이를 두고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A보다 B가 뭔가 정교한 장치를 더 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문제는 이 나의 A의 실험이나 B의 실험에 어떤 과대 추정의 오류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본다면 이 A의 가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이 문제 2번의 세부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1에서는 나의 실험 중에 A에 대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서술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각각 좀 배점을 같이 두고 세부적인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작성을 할 때 각각의 요인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것이 과대 추정을 범할 수 있는지 또는 과소 추정을 범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숙 요인이 어떻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편향된 선택 요인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과대 추정이나 과소 추정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서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인별로 예시를 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재심문 가해 사례입니다. 재심문 가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청소년의 금연하고자 하는 집단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금연 집단처럼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이 문제 2-1이나 2-1을 서술을 할 때는 고령층의 금연 집단에 미칠 수 있는 우연한 사건 또는 성숙 요인, 편향된 선택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의 실험 연구 중에 학자 A의 경우에 대해서 작성된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 A의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3가지 요인들로 인해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3가지 요인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데 작동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각각의 요인별로 예를 들어서 서술하면 됩니다. 첫째, 우연한 사건. 그렇죠? 우연한 사건은 학자 A의 연구 결과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가 나왔습니다. 좀 단순하게 쉽게 간다면 아까 청소년의 예시처럼 여기도 연예인의 흡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흡연 때문에 사망했다면 피험자들의 흡연 욕구가 감소할 수 있다. 또는 재심문을 좀 넘어서 예상되는 외부 사건의 요인을 요 괄호 안에 예시처럼 담뱃값의 인상 이런 것들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담뱃값이 인상되어서 피험자들의 흡연 욕구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래 실험하고자 했던 것은 금연검의 효과인데 이 금연검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흡연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금연검의 효과가 과대 추정된다. A와 B의 실험 결과를 보면 모두 다 금연검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금연검의 그 피험자들 실험 대상자들의 금연 욕구가 감소하긴 했는데 이게 금연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외부 요인이 작동을 한다면 금연 욕구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금연검의 효과로 잘못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검 효과의 과대 추정이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 요인입니다. 이 성숙 요인도 역시 학자 A의 실험 연구 결과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인 연령대가 돼서 자유롭게 담배를 살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었다면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령자가 이제 나이를 먹는 거죠.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요인, 사건 그걸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고령층 흡연자의 건강 악화.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도 줄 겁니다. 이럴 경우 금연검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 악화 때문에 흡연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것을 금연검의 효과로 잘못 보는 그래서 과대 추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편향된 선택 요인이죠. 이것도 역시 학자 A의 연구 결과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줍니다. 얘는 이 집단이 아까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은 가에 나온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연 동기가 어느 정도 강한 집단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그래서 금연 동기가 강한 고령층이 주로 실험에 응모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고령층에 비해 금연 동기가 강할 것이다. 이럴 경우 금연검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이 금연을 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흡연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금연검의 효과가 과대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제 A의 경우에는 이런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2-1의 예시 답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2의 경우 이번엔 나의 실험 연구 중에서 학자 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자 B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인데 학자 B는 A와 동일한 대상,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피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했죠. 왜 이런 구분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술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에 서술했던 과대 추정의 오류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3가지 요인을 동일하게 이제 적용해서 그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1번 역시
우연한 사건, 2번 성숙 요인, 3번 편향된 선택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인이 통제 집단과 피험 집단에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걸 비교해 보면 과대 추정을 하는지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 아니면 그 오류를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작성 요령을 가지고 작성된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 비의 실험 연구는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아까 문제 2-1의 학자 A의 실험 연구에 대한 평가와 이제 다르죠. 학자 A의 그 실험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 B의 실험 연구는 그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세 가지 요인별로 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먼저 우연한 사건이죠. 우연한 사건의 경우 아까 연예인의 흡연이다 그랬는데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눈에 띄게 이 피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금연권의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금연의 욕구가 떨어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를 역시 똑같이 연예인이 흡연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서술하면 됩니다. 피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흡연 욕구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동일한 영향을 받았지만 근데 피험 집단의 흡연량이 통제 집단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그건 연구 결과에 나왔다는 그 재심은 나의 서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루어 보면 이러한 이유는 피험 집단의 흡연 욕구가 더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즉 다른 통제 집단에서도 욕구가 약화됐는데 비교했을 때 더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금연검의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금연검의 효과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바르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 둘째는 성숙 요인입니다. 성숙 요인 역시 두 집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죠. 아까 그 문제 2-1에도 나왔듯이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이제 그 고령층의 흡연자의 건강 악화라는 거. 이건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흡연 욕구를 약화시킬 거다. 따라서 피험 집단의 흡연량이 통제 집단보다 더 감소했다면 요 연구 결과 요걸 제시해 놓고 그렇다면 이 이유는 건강 악화가 아니라 바로 금연검의 효과 때문일 거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편향된 선택 요인. 근데 이 편향된 선택 요인은 아까 문제 2-1에 나왔던 A 학자의 경우와 다르게 전체 여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그 비피험 집단하고 다르게 여기선 피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가 금연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집단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편향된 선택 요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다시 여기 이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피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금연 실험 공고를 보고 실험에 응모했으므로 두 집단 모두 금연 동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편향된 어떤 선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집단 모두 고르게 균등하게 선택이 됐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똑같이 선택된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요인, 바로 금연검이라는 이 요인이 작동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금연검의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에 제시된 세 가지 요인을 적용해서 나의 두 학자의 실험에 대한 방법이 논리적인지 어떤 오류의 가능성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설득력 있게 글을 진술하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술에 대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